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모쪼록 빅데이터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갑자기 빅데이터? 네, 그러니까요. 빅데이터가 3, 4년 전에 엄청나게 시장에서 화두였었는데 그때는 거의 매일 네, 얘기했죠. 예. 요즘은 그냥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완전히 요즘 별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리고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딱 와 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계속 이제 1년 내기 여기가 CES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처음으로 지문에 부스를 차린 것이 구글과 아마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그 목소리로요. 집안의 모든 것을 제외하는 스마트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것을 노리면서 결국 스마트 시티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구글과 아마존이 같이 노린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분의 출발 자체가 구글과 아마존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바로 빅데이터를,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글과 아마존에 대한 기술력,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그 빅데이터 얘기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요. 빅데이터는 건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의 능력 자체를요. 어떤 숫자, 1, 2, 숫자, 플러스다, 마이너스 이것뿐만 아니라 예. 또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비정형화된 가치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출하고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위 빅데이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서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AI 네. 스피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지난해 CES나 이파에서부터 전 시장 한가운데서 알렉사 부르면 여기저기서 그냥 다 대답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또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걸 알렉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이런 각종 AI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안 써본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쓰고 계시죠? 저 쓰고 있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 저희 아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아들이 한 새벽 1시에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얘가 지금 왜 이러나 몇 살이에요? 대학생이죠. 네. 이상하잖아요. 딱 그럴 봤더니 나이죠. 그랬다니까 알렉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몰래 들어와서 하니까 깜짝 놀란 건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만큼 알렉사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뭘 물어보냐면 각종 궁금한 거 내일 아침에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냐 내일 아침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심지어는 요즘 이런 것들이죠. 내일 비행기 예를 들어 대한항공으로 내일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는데 예약을 도와줘 이런 걸 미국에서 다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에코가 아마존의 그 알렉사에 쓰는 그 대표 브랜드가 에코라는 것이 네. 기본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에코를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거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고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애플의 사용자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워낙 많이 쓰지만 실제로 보면 특정 계층에서 애플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에코면 에코 아니면 구글이면 구글 어쨌든 홈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예.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작년에 워낙 오래 발표를 하겠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AI 스피커가 모든 것의 기본이다. 모든 것의 많은 것의 데이터를 확보할 거 아닌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네. 이 사용자가 뭘 물어보는지가 다 돈이 되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짧은 사이에 이 AI 스피커가 정말 중심축을 사물 인터넷의 중심축을 현재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좀 배경을 어디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수많은 어떤 빅데이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활용하고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의할 만큼 기술이 발달됐다는 걸 되겠고요. 늘상 말씀드린 주문도 바로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네. 돌려야 되는데 세탁세제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탁세제로 주문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아직 현실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퀵 배송 2시간에 쓱백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2시간 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I 네. 스피커를 또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데 지금 거침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AI 스피커가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 자체가 어떤 21세기의 원유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런 표현 자체는 약간 해외에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머니투데이 뉴스를 제가 그냥 카피한 거거든요. 네. 제목 자체 이겁니다.
공룡들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나오면서 데이터 AI,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그만큼 돈이 낸다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요.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쓴 돈이 연간 무려 36조 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요, 바로 데이터 확보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동력 자체라고 믿기 때문에는 되겠고요. 예. 거기 보면 AI라든가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이 모든 것들이 도래할 지능형 정보화 사회, 흔히 스마트 시티잖아요. 수업 시장에 이 데이터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 데이터 양을 한번 제가 뉴스에 나온 걸 그걸 읽어드리겠는데요. 네. 이건 사실 데이터 단위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하루 평균 구글 얘기입니다. 구글요. 네. 한 건데 35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혹시 시험 이런 거 보는 분들이 준비할 것 같아요. 네네. 엑사바이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테라바이트가 제 감의 최대인데 그러니까요. 테라바이트 넘어가서 엑사바이트. 요즘 취업하신 분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네. 10 엑사바이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100억 기가바이트. 예. 100억 개의 데이터를 하루에 쓴다는 건데요. 아, 이게 하루? 하루. 그러니까 이 수많은 데이터를 쓰려면 어디다 또 저장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디다 저장하겠습니까, 이거?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게요. 저희가 네. 클라우드도 간간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네. 어쨌거나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얼마나 정보 수집을 많이 하느냐가 그러면 결국 승자를 가릴 수 있는 큰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스피커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는데요. 뭐 구글, 아마존 이거 다 다들 아는 얘기가 되겠고요. 카카오,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뭐 다 하잖아요. 지금 네이버 다 하잖아요. 네. 그만큼 통신이라든가요, 인터넷, IT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클라우드 이것은 결국 이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막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또 이런 클라우드 이런 쪽에 대한 돈이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거 갖고 활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겠죠. 근데 솔직히 이제 위원님과 이렇게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빅데이터 가지고 AI 스피커, 클라우드 여기까지는 이제 식상하고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더 확장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5년째 하는데 식상하고요. 식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영역학이 어느 정도 나오냐는 건데요. 이게 보면 아마존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의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클라우드를 갖고 있죠. 예.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화도 있죠. 자율주행차까지 하고 있죠. 커넥티카 이 모든 5가지 영역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하고 있죠. 구글도 하고 있죠. 애플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표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5가지 영역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웬만큼. 이게 보면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까지 하고 있죠. 예. 애플도 자율주행차 개발한다고 얘기했죠. 바이두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은 자율주행차 빼놓고는 다 한다 하고 있죠. 알리바바도 다 하고 있죠. 텐센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 무한 도전, 무한 경쟁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시작해서 네. 뭐 스피커부터 해서 커넥티드까지 가고 이제 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까지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참 이런 무궁무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캐치를 하고 어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딱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해외 기업만 나왔는데요. 우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이 머니투에서 빠져서 안 한 거고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딱 어떤 기업이 여기 5 가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AI도 기술력도 갖고 있죠. 클라우드 하고 있죠. 사물 인터넷 계속 하고 있죠. 심지어 자율주행차도 갖고 있죠. 막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누구예요, 이거? 우리 그러면 빅데이터랑 AI 스피커랑은 우리나라 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는 당연히 엔포털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AI도 하고 있죠. 네. 자율주행차를 또 네이버가 하고 있잖아요. 네. 다 갖고 있는 건 지금 딱 네이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이버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있겠고요. 아. 또 하나 SK텔레콤까지 있죠. 아, 네네. SK텔레콤은 BMW랑 같이 좀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네이버랑 SK텔레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이제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들어가면 네이버죠, 네이버. 네이버는 저희가 10대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해 한번 얘기도 해주셨고 저는 올해도 다시 한번 선정하셨고 요새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잘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네이버 잘 가고 있겠고요. 앞서 이제 이 모든 기업들, 해외 주력 기업들 전부 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딘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에요. 네. 클라우드에 관련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DRAM 같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그렇죠. 저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는 아마존. 아마존. 예, 아마존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클라우드를
그 모든 클라우드가 정말 좋았다. 근데 어떤 특정 주식 하나씩 고르기 쉽지 않으면 클라우드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예. 이름도 정말 너무나 쉬워요. 스카이에 Y 하나 붙이면 되거든요. 클라우드라 스카이 한 거예요. 스카이에 답 스카이. 예. 이거 사상 제호가거든요.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에서 과연 어떤 업종군들이 유망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큰 종목군들 그리고 마지막 ETF까지 함께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